고독한 풍경을 배경으로 중세시대 성체처럼 솟아있었던 20세기 초 정신병원은 압도적인 존재감만큼이나 고립된 곳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커크브라이드 플랜으로 알려진 이 기관들의 건축 철학은 1800년대 후반 정신과 의사 토마스 스토리, 커크브라이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00년대까지 정신병원 설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뚝 솟은 첨탑과 박쥐 날개 모양으로 펼쳐진 거대한 건물들은 커크브라이드가 말한 광기를 위한 특별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1854년 저서 정신병원의 건축에 관하여 On the Construction of Hospitals for the Insane 에서 건물 자체가 치료 도구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미국 전역에 70개가 넘는 정신병원 건설에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평균 25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6천만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유명 건축가 헨리 홉슨 리처드슨이 1871년 설계하여 190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버팔로 주립병원은 이 웅장하면서도 위압적인 양식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거대한 메디나 사암벽은 양끝까지 200피트 약 670m에 달했고 185피트 약 56m 높이로 솟아오른 두 개의 구리 지붕 탑이 그 위를 장식했습니다. 당시 230만 달러, 오늘날 약 5천만 달러가 투입된 리처드슨의 설계는 정교한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디테일을 자랑했으며 이로 인해 Song the Castle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00년부터 1912년까지 원장이었던 제임스 딘 박사는 연례 보고서에 건축물 자체가 고통받는 이들의 영혼의 말을 걸어 그들에게 건전한 세상과의 분리를 상기시킨다고 썼습니다. 진이견이다. 병원 건설에는 800만 개 이상의 벽돌과 200명의 석공이 3년간 동원되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리처드슨 본인도 결국 맥린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라고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1986년 브라이트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수용 인원 600명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5년에는 환자 수가 3,80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워체스터 주립병원은 화재 이후 1991년에 재건되었는데 환자 치료를 위한 당시의 현대적인 혁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거의 1마일 약 1.6km에 달하는 복도와 일자형으로 배열된 환자 병동은 원장 호세아 퀸비 박사가 환자의 적절한 분류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신병 등급의 혼합을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전직 간호사 엘리자베스 클라크는 1978년 일기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밤에는 복도의 비명이 메아리치고 씻지 않은 몸과 더러워진 침구의 악취가 모든 구석에 스며든다. 1200명 수용 공간에 1800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가장 먼 병동에 위치한 병원의 악명 높은 폭력 환자 병동은 겨우 8피트 약 1.8m 크기의 감방의 환자들을 수용했습니다. 1924년 조사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10년 이상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한 채 그곳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헤이손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댄버스 주립병원은 위압적인 고딕 건축 양식과 혹독한 환경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1878년에 개원하여 1920년대에 최대 수용 인원에 도달한 이 거대한 건물은 양끝까지 1700피트, 약 518m째 달했으며 중앙탑은 몇 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개혁가 도로시아 딕스의 1923년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60명 수용 공간에 40명의 환자가 몰려들어 얇은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잠을 잔다. 벽은 결로로 축축하고 밤에는 쥐들이 병동을 거리낌 없이 돌아다닌다. 병원의 건축가 나다니엘 브래들리는 원래 미국 식민지 13주를 상징하는 13개의 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상징하는 요소를 포함하여 수많은 상징적인 요소를 설계에 담았습니다. 모든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은
길이가 2마일, 약 3,002km이 넘었고 시설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사망한 환자들을 조용히 연간실로 운반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1939년에는 환자 수가 2,360명으로 불어났으며 의사 1명이 환자 250명을 담당했습니다. 1876년에 지어져 1900년대 중반까지 운영된 뉴저지 그레이스톤 파크 정신병원은 펜타곤이 건설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연속 기초 건물 Continuous Foundation Building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2제정 빅토리아 양식의 본관 건물은 1927년까지 7,7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했는데 이는 설계된 수용 인원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뱀구덩이, The Snake Pit. 이 저자이자 전 환자였던 메리 제인 워드는 과밀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발을 머리에 대고 너무 빽빽하게 줄지어 잠을 자서 침대 사이를 걸을 수도 없었어요. 씻지 않은 몸과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했죠. 이 건물 건설에는 67만 3,702입방피트, 약 19,176입방미터의 석재와 거의 4천만 개의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1908년 환자들이 치료적 노동으로 일했던 병원의 농장 식민지 farm colony는 26만 파운드, 약 118톤 이상의 채소를 생산하고 490마리의 젖소를 키워 무급 환자 노동을 착취하며 완전히 자급자족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의 일상은 압도적인 수의 환자들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1954년까지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여 세계 최대의 정신병원이 된 뉴욕의 필그림 주립병원에서는 일상생활이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25년에 남아있는 일정표를 보면 환자들은 오전 5시 30분에 기상하고 6시에 냉수 목욕, 6시 30분에 아침 식사 15분 허용, 7시에 병동 청소, 그리고 8시에는 의무적인 마당 활동, 날씨 허락 시을 했습니다. 1931년부터 1943년까지 원장이었던 윌리엄 J. 티파니 박사는 환자들이 매달 10만 시간 이상의 무급 노동을 수행했으며 이는 1935년 화폐 가치로 약 2만 5천 달러에 달한다는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병원의 거대한 주방은 한 번에 600갤레온, 약 2,000G/71리터의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커피 용기를 포함한 산업용 크기의 장비로 매일 42,000뜰기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건축물 자체 또한 환자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웨스턴에 위치한 트랜스 엘레어겐이 정신병원은 손으로 자른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졌는데 직원들이 멀리서 환자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길고 곧은 복도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건물 설계자 리처드 앤드루스는 그가 치료적 건축, therapeutic architecture이라 부른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즉, 공기 순환을 위한 높은 천장, 자연 채광을 위한 큰 창문, 그리고 다양한 환자 분류를 위한 별도의 병동이 그것이었습니다. 건설은 1858년에 시작되어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도 계속되었는데 당시 북부 연방군이 잠시 군사기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석회암은 인근 먼즈빌 교도소의 죄수 노동력을 통해 차해석되었으며 각 블록의 무게는 200에서 800파운드, 약 90에서 360kg에 달했습니다. 1938년에는 250명 수용 공간에 명의 환자를 수용하여 아서 노이즈 박사가 자신의 검사 보고서에서 인간을 수용하기보다는 가축을 수용하는 데 더 적합한 상황이라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1924년 시설 기록부에 따르면 환자들은 급성 멜랑콜리아, 에큐티 멜랑콜리아부터 종교적 망상, religious paranoia에 이르기까지 23가지 범주로 분류되었고 각 그룹을 위해 특정 건축적 특징이 설계되었습니다. 1936년에 개원한 캘리포니아의 카마릴로 주립정신병원은 스페인 식민지 부흥 양식,
Spanish Colonial Revival Style으로 고딕 전통을 벗어나려 했지만 고립과 격리의 동일한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1500에이커, 약 6.7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는 야외 복도와 안뜰이 있었는데 원장 토마스 해리스 박사는 이것이 신선한 공기와 햇볕에 노출됨으로써 치료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즈 음악가 찰리 파커가 1946년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병원은 이글스의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에 영원히 기록된 마지막 피난처 The Last Resort라는 별명에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간호사 제임스 밀러의 1943년 기록은 아름다운 외관이 환자들이 종종 자신의 오물 속에 방치되고 일부는 며칠 동안 안뜰 벤치에 묶여 있었던 내부 상황을 가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병원은 자체 경찰력과 소방서를 유지했으며 1957년에는 1,800명의 직원이 7,0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맥린 병원에서는 유료 환자와 무료 환자 간의 생활 조건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시다. 부유한 환자들은 개인 하인을 둔 독방을 누렸지만 일반 병동의 환자들은 붐비는 기숙사에서 잠을 잤습니다. 1958년에 이곳에서 치료받았던 시인 로버트 로웰은 자신의 작품에서 이러한 대조를 묘사했습니다. 푸른빛 속에서 깨어나니 당신의 하루가 내 고뇌하는 푸른 창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까마귀들은 화석이 된 활주로에서 애곡하네. 부재여 내 심장은 긴장했네. 마치 작살이 죽음을 위한 격투를 벌이듯이. 1889년부터 1904년까지 원장이었던 에드워드 카울스 박사는 1908년 회고록에서 이러한 격차를 정당화했습니다. 다양한 사회계층은 익숙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그들의 회복에 필수적이다. 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1992년에 개인 환자들은 주당 최대 $100로 오늘날 가치로 $2,600를 지불했고 반면 주정부 지원 환자는 병원에 주당 약 $3,050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웅장한 건축물은 종종 치유보다는 감금의 장소로서의 진정한 목적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첨탑과 고딕 양식 창문을 가진 미시간 트래버스 시티 주립병원은 1919년 방문 기자 넬리 블라이에 의해 미친 자들을 위한 궁전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1,000개가 넘는 창문이 있었고 각각 독특한 아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4명의 전문 유리공 팀이 상근해야 했음. 시설의 난방 시스템은 연간 1,000톤의 석탄을 소비했으며 전용 철도 지선을 통해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라이의 후속 폭로 기사는 이렇게 밝혀냈음. 화려한 외관 뒤에는 환자들이 침대에 묶여 있고 고통의 소리가 쇠창살 창문을 통해 메아리치며 웅장한 건축물은 거주자들에게 벽 너머 세상과의 단절을 상기시키는 역할만 할 뿐인 병동들이 자리 잡고 있다. 환자 82호 Patient 82라는 가명으로 글을 쓴 한 전직 환자는 1975년 The Northern Express에 일련의 편지를 게재하며 건물의 아름다움은 그저 화려한 새 장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조롱거리가 된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건축 유산은 그들의 위압적인 구조를 넘어섭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은 1855년 정신이상자 정부 병원 Government Hospital for the Insane으로 설립되었는데 전통적인 병동 대신 cottages 개념을 개척했습니다. 1940년까지 그 부지는 350에이커 약 142헥타르기에 걸쳐 112개의 건물을 포함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돔도 설계했던 이 시설의 수석 건축가 토마스 유 월터는 한 명의 간호사가 중앙 스테이션에서 모든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원형 병동과 같은 혁신적인 특징을 도입했습니다. 유명한 환자로는 대통령 암살자 찰스 기토와 시인 에즈라 파운드가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1937년까지 원장이었던 윌리엄 앨런슨 화이트 박사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건물들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치료의 도구이며 모든 벽돌과 돌은 병든 마음의 혼돈을 담고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놓여졌다. 세장, 주사, 그리고 격리 등이 정신병원 벽 뒤에 숨겨진 암울한 치료법 중 일부였습니다. 20세기 초 정신기관의 어둑한 복도에서는 의료진들이 오늘날 치료보다는 고문에 더 가까워 보이는 치료법을 휘둘렀습니다. 1900년부터 1950년까지의 시기는 정신과 치료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논란이 많았던 시대 중 하나였으며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는 절박한 시도는 종종 환자들의 정신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런던의 악명 높은 베들렘 왕립병원 베틀렘 로열 호스피털은 통칭 베들럼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미국 기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1921년까지 환자들이 돈을 지불한 방문객들에게 마치 인간 동물원의 구경거리처럼 전시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 훗날 뇌엽절 제술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월터 프리먼 박사는 정신질환이 과도한 감정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으로 향하는 연결 고리를 끊으면 환자의 감정을 더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이러한 철학은 1946년 눈구멍을 통해 아이스픽 같은 도구를 삽입하여 처음 시행된 악명 높은 경환과 뇌엽절 제술로 이어졌습니다. 프리먼은 로즈메리 케네디의 비극적인 사례를 포함해 3,500회 이상의 뇌엽절 제술을 시행했습니다. 1941년 당시 23세였던 미래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여동생 로즈메리는 이 시술 후 심각한 무능력 상태에 빠져남은 생을 요양시설에서 보냈습니다. 뇌엽절 제술에 대한 프리먼의 열정은 1940년대에 로보토모빌이라는 특별 개조 차량을 타고 전국을 순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쉐보레 차량이 이동식 수술실로 개조되어 병원 주차장에서 시술을 진행했죠. 1967년 그가 마지막으로 시행한 뇌엽절 제술은 헬렌 모르텐슨이라는 환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는데 그녀는 이미 이 시술을 2번이나 받았던 오랜 환자였습니다. 뇌엽절 제술이 인기를 얻기 전에는 정신병원들이 도덕적 치료라고 불리는 방식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1900년대 초 샘유얼 우드워드 박사의 지휘 아래 매사추세츠 주의 우스터 주립병원에서는 육체노동, 종교의식, 체계적인 사회활동을 포함한 엄격한 일상생활 규율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들은 본질적으로 일상과 훈련을 통한 행동 수정으로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우드워드 박사의 1972년 일기에는 환자는 자신을 다스리고 권위에 복종하며 유용한 일에 종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윌러드 주립병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환자들에게 광범위한 농업 활동에서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915년 병원 기록에 따르면 환자 노동을 통해 2,000파운드 이상의 채소를 생산하고 200마리의 젖소를 관리하여 사실상 무급 환자 노동을 활용해 자급자족했습니다. 1923년 병원장의 연례 보고서에서는 환자 노동 덕분에 병원이 17만 5천 달러, 오늘날 가치로 280만 달러 이상을 절약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1927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만프레드 사켈은 약물 중독자를 치료하던 중 우연히 인슐린 쇼크 요법을 발견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통해 저혈당성 혼수 상태를 유도하는 이 치료법은 유럽과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뉴욕의 필그림 주립병원에서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인슐린 쇼크 요법을 받았고 조셉 워티스 박사는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88%의 완치율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추적 연구에서 높은 재발률과 장기 혼수로 인한 수많은 사망자가 밝혀지면서 이러한 통계는 나중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던 해럴드 본 박사는 1938년에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뜨려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진 인간을 치료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드모어 주립병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이 치료가 계속되었는데 1940년에만 450명의 환자가 인슐린 쇼크 요법을 받았으며 17명의 사망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논란이 많았던 치료법은 1938년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 우고 체를레티와 루치오 비니가 처음 개발한 전기경련 요법 이스티일 것입니다. 그들의 첫 인체 실험 대상은 로마 거리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횡설수설을 하며 배회하던 39세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첫 번째 치료 후 체를레티는 환자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또는 안 돼! 죽을 것 같아! 이 섬뜩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계속되었고 환자는 결국 호전을 보였습니다. 1940년까지 ECT는 미국으로 확산되었는데 거기서는 마취제나 근육 이완제 없이 시행되어 격렬한 경련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술은 처음에 로마의 도살장에서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되었는데 체를레티는 도살 전 전기 충격이 발작을 유도하지만 동물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엽기적인 기원 이야기는 체를레티의 1950년 회고록 전기 쇼크의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메트로폴리탄 주립병원은 ECT를 시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시대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에이브러햄 마이어슨 박사는 1942년 의학저널에서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능 감소는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언급하며 기억 상실을 포함한 치료의 부작용을 정당화했습니다. 뉴욕의 롱랜드 주립병원에서는 데이비드 임파스타토 박사가 ECT 치료의 조립 라인 효율성을 개발하여 하루 최대 100명의 환자를 처리했습니다. 그의 1944년 논문 최초의 전기 쇼크 치료 이야기에는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들것에 실린 채 줄지어 서서 치료를 기다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용실 또는 보호실로도 알려진 격리실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본적인 시설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프렌즈 정신병원은 1915년에 환자의 40%가 격리실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기간은 몇 시간에서 몇 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는 상세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이 방들은 종종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았고 자해를 막기 위해 말총이 채워진 가죽이나 캔버스로 벽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댄버스 주립병원, 일명 언덕 위의 성이라 불리던 이곳의 지하층 격리실은 그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901년 직원 일지에는 그곳을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불행한 수감자들이 영원한 황혼 속에서 살도록 선고받은 던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신체 구속은 흔한 일이었고 정신과용으로 특별히 특허받은 다양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뉴욕 주립정신병원에서 발명된 유티카 침대는 나무 우리 안에 갇힌 침대였으며 벤자민 러시 박사가 이전 세기에 발명한 진정 의자는 1920년대까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의 1923년 기록에 따르면 환자의 60%가 입원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신체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장 윌리엄 앨런슨 화이트 박사는 1920년 저서 정신의학 개론에서 이러한 관행을 옹호하며 구속은 때때로 환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항상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브래스카 주립병원은 환자의 손을 완전히 감싸는 가죽장치인 머프를 도입했는데 이는 1994년 세계 박람회에서 선보인 후 전국적으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수치료는 또 다른 인기 있는 치료법으로 냉탕에 장시간 담그는 것부터 고압 물줄기를 쏘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정신병원의 존 커윈 박사는 1978년에 다양한 형태로 물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치료제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다고 썼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적인 목욕을 했는데 종종 캔버스 덮개 아래에 구속된 채 머리만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버팔로 주립병원에서는 존 피어스 박사가 1902년에 니들 샤워를 도입했는데 이는 모든 방향에서 환자에게 번갈아 뜨겁고 차가운 바늘처럼 가는 물줄기를 쏘는 장치였습니다. 1905년 병원의 연례 보고서에는 일부 환자들이 매일 최대 8시간 동안 수치료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약물이 부족했던 시기라 실험적인 치료법이 번성했습니다. 시카고의 더닝 주립병원에서 헨리 코튼 박사는 정신질환이 신체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자신의 이론을 추구했고, 이는 환자들의 치아, 편도선, 그리고 다양한 내장 기관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그는 30%의 사망률로 1000건 이상의 수술을 시행했지만 이 방식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의료계로부터 놀라운 지지를 얻었고 트렌턴에 있는 뉴저지 주립병원도 그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코튼 박사의 친아들 또한 나중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고 비극적인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이론에 따라 모든 치아를 제거당했습니다. 효과 없음과 해악에 대한 증거가 계속해서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술은 코튼이 사망한 193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치료법들은 점점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까지 미국 정신의학 저널은 인슐린 쇼크 요법과 뇌엽절 제술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비판적 연구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은 1950년대까지 이러한 관행을 계속했고, 이는 결국 현대 정신 건강 개혁 운동의 촉매제가 되는 트라우마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1940년대에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할리우드 여배우 프랜시스 파머의 증언은 이러한 관행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2년에 사후 출간된 그녀의 회고록 정말 아침이 올까요?는 워싱턴 주립 서부병원에서의 인슐린 쇼크 요법 경험을 포함하여 이 치료법들에 대한 끔찍한 직접 경험담을 제공했습니다. 광기를 벗기다. 여성 정신과 치료의 어두운 이면. 20세기 초 정신병원의 어둑한 복도에서는 빅토리아 시대 벽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성 히스테리와 도덕적 광기라는 진단 아래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00년부터 1950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 전역의 정신병원 수용자 중 거의 75%가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입원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 시대의 엄격한 사회 규범에 도전하는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정신병원은 1907년 보고서에서 1,442명의 환자 중 987명이 여성이었으며 여성 입원자의 40% 이상이 히스테리를 주 진단으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벤자민 러시 박사는 이미 이전에 정신 건강에 대한 이러한 성차별적 접근 방식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1812년 의학 논문에서 여성의 타고난 감수성이 그들을 광기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그의 영향력 있는 저서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탐구와 관찰에는 그가 발명한 진정의자를 포함한 여성 특정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의자는 여성 환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쇼터 박사의 토론토 정신병원 의료 기록에 따르면 여성들이 입원하게 된 흔한 이유는 과도한 소설 읽기, 종교적 열정, 가정 문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의미심장하게는 남편의 결정이었습니다. 1908년 23세의 엘리자베스 파커는 너무 많은 소설을 읽고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남편에 의해 입원되었습니다.
그녀는 1916년 결핵으로 사망할 때까지 8년 동안 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상세한 환자 기록은 선정적인 소설을 읽는 여성들이 특히 표적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쇼트 박사는 1910년에 페니 드레드풀을 읽고 여성 참정권에 대한 특이한 의견을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메리 애들레이드 핸더슨이라는 환자가 입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은 비록 정신병원에 수용된 적은 없지만 그녀의 덜 알려진 작품 가면 뒤에에서 이 현상에 대해 여성의 마음이 지루한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광기라고 부른다라고 썼습니다. 1909년 버팔로 주립정신병원의 앨리스 미첼의 악명 높은 사례는 이 시기의 성별 기반 정신과 진료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첼은 남성적인 성향과 기계적인 추구에 대한 부적절한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입원되었습니다. 1980년에 발견된 그녀의 의료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절박한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공학을 공부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정말 광기의 증상인가요? 그녀는 17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고 결국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수용소 기록에 따르면 미첼은 남성적인 활동에 대한 비정상적인 열정을 식히기 위해 일주일에 3번씩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장시간 몸을 담그는 수치료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A. 화이트 박사는 자신의 교과서 정신의학 개요에서 그녀의 사례를 성적 도착이 정신착란으로 이어진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미첼의 이야기는 엠마 골드만의 마더 어스를 포함한 여러 비주류 페미니스트 출판물에 영감을 주었고 마더 어스는 1915년 미친 여자 만들기라는 제목의 익명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조지 밀러 비어드 박사가 여성 신경소 애약증을 대중화하자 의료계는 이를 열렬히 추종했습니다. 그의 1881년 논문은 이를 약한 성별인 여성이 현대 문명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0년까지 이 진단은 너무나 흔해져서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은 여성 환자의 40%가 이 진단으로 입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병원장이었던 제임스 하워드 박사는 자세한 사례 연구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1972년 정치적 히스테리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흥분으로 입원한 여성 참정권 운동가 캐서린 바솔로뮤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5년에 발견된 하워드의 개인 일기는 자신의 자연적인 영역을 벗어나려 하는 여성은 예외 없이 신경쇠약을 자초한다는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샬럿 퍼킨스 길머니 사일러스 위어 미첼 박사의 휴식 요법을 받으며 겪었던 끔찍한 경험은 여성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되었습니다. 1887년 한 달간의 치료 동안 그녀는 침대에 갇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심지어 아기를 안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미첼이 1887년 자신의 저서 지방과 혈액에서 자세히 설명한 처방 치료에는 고영양 식품 강제 급식과 완전한 지적 박탈이 포함되었습니다. 길먼은 나중에 자서전 샬럿 퍼킨스 길먼의 삶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3달 동안 그 지시를 따랐고 완전히 정신이 망가질 지경에 이르러 그 너머를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단편 소설 노란 벽지는 미첼 자신에게 보내줬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치료를 받았던 버지니아 울프는 미첼의 방법을 어떤 고문보다 더 나빴다고 묘사했습니다. 1995년 네브래스카 주립병원의 입원 기록은 성별에 기반한 입원 조치의 충격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도덕적 광기로 입원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았는데 이 진단은 의심스러운 문학을 읽는 것부터 바지를 입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조세핀 크로포드의 사례는 두드러집니다. 그녀는 자전거 수리점을 열려고 시도한 후 입원했는데 이는 여성의 기질에 부적합한 직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8847페이지에 달하는 그녀의 의료 기록에는 수치료, 강제급식, 그리고 결국에는 외과적 개입을 포함한 방법을 통해 기계적인 관심에서 그녀를 치료하려는 반복적인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렌턴에 있는 뉴저지 주립병원에서 헨리 코튼 박사의 영향력 있는 지위는 그가 여성의 정신질환이 숨겨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이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외과적 해결책으로 인해 190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수천 명의 여성 환자로부터 치아, 편도선, 생식기가 제거되었습니다. 메리제인 워드가 1946년에 쓴 폭로저서 뱀의 구덩이는 롱랜드 주립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를 목격했던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1940년에만 전기 충격 치료의 82%가 여성에게 시행되었습니다. 워드의 상세한 기록에는 과도한 춤으로 입원하여 6개월 동안 67회의 충격 치료를 받은 19세 루스 모리슨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은 의회 조사와 1946년 정신건강법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진정한 개혁은 수십 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1948년 영화 각색판에서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연기로 이 문제들을 주류의 관심사로 끌어올렸지만 영화는 책의 어두운 폭로 중 많은 부분을 완화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패커드의 자의적인 입원 조치에 대한 투쟁은 1860년 그녀의 남편이 종교교리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잭슨빌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의 감금 기간 동안 그녀는 남편에 의해 비슷한 방식으로 입원된 다른 34명의 여성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후속저서 현대 박해 또는 정신병원의 실상 폭로는 여성의 권리와 영성주의를 믿었다는 이유로 입원한 사라, 메나드 부인과 남편이 선택한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설에 수용된 메리 셰드의 사례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1864년 배심원 재판을 통해 자유를 되찾은 후 패커드는 수용소 개혁에 평생을 바쳤고 4개 주에서 입원 법률 변경을 성공적으로 로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승리는 부분적이었습니다. 1927년에도 15개 주에서는 남편이 의학적 검진이나 법원 심리 없이 아내를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 클리브스 박사의 1913년 연구 신경 쇠약증 환자의 자서전은 여성 정신 건강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녀는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병리학적으로 진단된 수백 건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상세한 사례 연구에는 1911년 외국 소설의 과도한 독서와 가사 의무소 홀로 입원한 엠마 던바와 참정권 시위에 참여한 후 1912년 정치적 히스테리로 시설에 수용된 캐서린 웰스가 포함됩니다. 클리브스의 작업은 1972년 저서 여성과 관계에서 이러한 역사적 관행과 현대 정신과 편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시한 필리스 채슬러 박사와 같은 후대 페미니스트 정신과 의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920년 런던 카운티 의회 정신병원의 기록은 성별에 따른 정신과 치료 관행의 극명한 그림을 그립니다. 여성들은 의학적 문제보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는 장애로 인해 정기적으로 입원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남성 병사로 변장했던 여성 종군 기자 도로시 로렌스의 사례는 특히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1919년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그녀는 전쟁 기자라는 망상으로 콜니 해치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1964년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1976년에 발견된 그녀의 상세한 일기는 강제 치료와 격리를 통한 그녀의 정체성, 체계적 파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정신건강 치료를 받으며 겪었던 개인적인 고통은 그 시대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성별에 따른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잘 알려진 휴식요법 경험 외에도 그녀의 일기에는 무시하는 남성 의사들과의 여러 만남이 드러나 있습니다. 1994년에서 1972년 사이에 그녀를 치료했던 조지 세비지 박사는 그녀의 지적 야망에 대한 치료법으로 결혼을 처방했습니다. 1990년에 발견된 그녀의 개인 문서에서 울프는 이 의사들은
내 뇌를 마음대로 감거나 늦출 수 있는 아이의 장난감처럼 이야기한다. 고 썼습니다. 그녀의 언니 바네사 벨은 나중에 1975년 특히 심한 정신쇠약 기간 동안 의사들이 버지니아에게 구토할 때까지 우유를 강제로 마시게 하여 치료를 시도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히스테리성 여성들에게 흔한 치료법이었습니다. 1990년 벌리하우스를 포함한 다양한 요양원에서의 그녀의 체류 기록은 그녀의 치료의 일환으로 문학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뉴욕 유티카 주립병원에서는 190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여성 질환 치료가 특히 공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 해먼드 박사의 환자 기록은 충격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은 종종 난소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는 난소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여 정신 상태를 재설정하려는 고통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 1922년 출산 중 아이를 잃은 후 과도한 슬픔으로 입원한 엘레나 리처즈의 사례는 3개월 동안 97차례의 난소 압박 시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25년 병원의 연례 보고서에는 여성 입원 환자의 67%가 생식 또는 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치료는 얼음 목욕에서 강제 급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는 상세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공개된 해먼드 박사의 개인 서신은 여성의 생식기가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근원이라는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당대 몇 안 되는 여성 원장 중 한 명이었던 앨리스 베넷 박사가 이끌었던 필라델피아 정신병원. 여성 병동은 1900년에서 1935년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환자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베넷은 당시의 성별 편견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사라 톰슨의 사례 파일에는 432페이지에 달하는 일일 관찰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녀가 자녀 사망 후 겪은 과도한 슬픔이 자연스러운 애도 대신 정신 이상으로 취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병원의 기록 보관소에는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은 톰슨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겪은 치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저를 차가운 물속에 가두었어요. 그들은 제 눈물이 제 광기의 증상이라고 말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위해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사례는 나중에 칼 매닝거 박사가 자신에 져서 인간 대 자기 자신에서 정신과 기관들이 정상적인 감정 반응을 정신질환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로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관행은 미국과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파리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은 장 마르탱 샤르코 박사의 지휘 아래 히스테리성 여성 환자들의 연극적인 시연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862년에서 1863년 사이에 샤르코는 자신이 데쿠다 히스테리라고 부르는 것을 겪는 여성들을 공개 강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이 시연 사진들에는 의학 저널에 실리기 위해 종종 촬영된 다양한 연출된 히스테리 자세를 취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환자 중 한 명인 아우구스틴은 이 시연들을 통해 특히 유명해졌습니다. 1980년대 페미니스트 역사가들에 의해 조사된 그녀의 의료 기록은 그녀가 학대 후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식되는 증상으로 15세에 입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살페트리에르 병원의 영향력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유사한 히스테리 시연은 대륙 전역의 교육병원에서 흔한 관행이 되었습니다. 아이오와주 마운트 플레전트 주립병원은 남성 및 여성 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동을 운영했으며 치료 프로토콜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905년 기록에 따르면 남성 환자들에게는 종종 작업 치료와 야외 활동이 처방되었지만 여성들에게는 과도한 감정을 억압하기 위한 제한적인 치료가 가해졌습니다. 여성 참정권 집회를 조직한 후 정치적 선동으로 1928년 입원한 마가렛 슈카일러의 사례는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치료에는 장기간의 격리, 강제 급식, 그리고 지적인 흥분 에피소드에 대한 구속구 적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사한 수준의 정치적 참여를 보인 남성 환자들은 시사 문제에 대한 건강한 관심을 보인다고 칭찬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감의 목소리, 정신건강 관리를 바꾼 개척자들. 빅토리아 시대 정신병원의 어둠 속에서는 돌벽에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과밀한 복되는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정신건강관리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841년 도로시아 딕스가 매사추세츠 이스트 케임브리지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럽고 얼음장 같은 감방에 갇혀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발견했는데 많은 이들이 나체 상태로 벽에 묶여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딕스는 미국 전역과 그 너머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방식을 바꾸기 위한 40년간의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딕스는 자신이 목격한 학대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1883년 매사추세츠 의회 청원서는 감옥과 구빈원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소모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벽장, 지하실, 마구간, 우리에 갇혀 나체 상태로 묶여 있고 회초리로 맞고 복종하도록 채찍질 당하는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뉴저지 주립 정신병원과 일리노이 주립병원을 포함한 32개 주립 정신병원의 설립 또는 확장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해외의 개혁가들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893년 프랑스에서는 필리프 피넬이 파리의 비세트르 병원에서 환자들의 쇠사슬을 풀어주며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제자인 장에티엔 도미니크 에스키롤은 이들의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에스키롤은 1888년부터 1837년 사이에 10개의 새로운 정신병원을 설립하고 인도적인 치료가 놀라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윌리엄 투기 1796년 요크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시설은 평화로운 환경과 자비로운 보살핌을 강조했습니다. 1811년까지 기록에 따르면 입원 환자 149명 중 68명이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성공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손자인 샘뮤얼 툭은 1873년 저서 요양원 묘사 Description of the Retreat를 통해 이러한 사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패커드의 이야기가 이 운동에 또 다른 차원을 더했습니다. 1860년대 그녀는 남편의 종교적 신념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습니다. 패커드는 이에 맞서 싸웠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법의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수감자의 숨겨진 삶, The Prisoner's Hidden Life를 출판했습니다. 그녀의 옹호로 일리노이주에서는 1869년 패커드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강제 입원 전 배심원 재판을 의무화했습니다. 개혁의 목소리는 20세기에 더욱 커졌습니다. 전직 환자였던 클리포드 비어스는 회고록 제자리를 찾은 정신, A Mind That Found Itself에서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동안 정신 구속복에 묶여 있었던 그의 이야기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1909년 국립정신위생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Mental Hygiene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아돌프 마이어 박사는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뉴욕 주립정신과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그는 개별화된 치료와 직업치료를 통해 구속복 사용을 80% 줄였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방법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첫 공인 간호사였던 린다 리처즈를 비롯한 다른 선구자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1882년에 시작된 그녀의 정신과 간호 프로그램은 가르침에서 존엄성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1915년까지 그녀의 프로그램은 500명 이상의 간호사를 훈련시켰고 이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1987년 언론인 넬리 블라이는 블랙웰스 아일랜드 정신병원 블랙웰스 아일랜드 어사일럼의 학대를 폭로하기 위해 환자로 위장했습니다.
그녀의 획기적인 기사 정신병원에서의 10일 10 Days in a Madhouse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고 대배심 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는 시설 개선을 위해 85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인 솔로몬 카터 풀러 박사는 조현병 이해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도적인 보살핌과 직업치료를 강조했으며 구속복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1913년까지 사회복지사인 메리 제러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신건강관리에 통합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스턴 정신병원 버스턴 사이코패틱 호스피털의 그녀의 기록은 환자들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회복률을 높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20년까지 사회복지부서는 정신병원에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개혁은 치료 방법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안나 베센트 테일러 박사는 1994년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 세인트 엘리자베스 호스피털에서 집단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구조화된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진정제 필요성을 줄여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20년까지 그녀의 방법은 전국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가들의 결합된 노력은 정신건강관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을 자비심으로 대체했고 존엄성과 보살핌을 통해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이후 20세기 중반에 이루어질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벽들은 비극과 변화의 속삭임을 품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베들렘 병원의 복도부터 토마스 커크브라이드 박사의 도덕적 치료 기관의 광대한 부지에 이르기까지 1900년대는 이러한 정신병 수용소가 감금의 장소에서 치유를 시도하는 곳으로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살리아가 말했듯이 정신병원은 정복해야 할 요새가 아니라 바로잡아야 할 실수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비록 빅토리아 시대 거인들의 그림자가 우리의 집단 기억 속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할지 상기시켜 줍니다. 어제의 전당을 지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역사의 숨겨진 구석을 계속 탐험해 주세요.